네, 오늘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건데, 자금 출처 조사가 세무조사죠. 세무조사의 일종인데,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면 꼭 증여세를 내야 될까요? 그건 아니에요.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무조건 증여세를 내는 건 아니에요.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거에 잘 대응해 낼 수 있으면 증여세를 안 내겠죠. 당연히 안 내는 경우도 꽤나 많고요.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? 자금 출처 조사가 실제로 나왔어요. 그럼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일단 자금 출처 조사하는 게 왜 나왔죠? 내가 벌어들인 소득보다 자산 증가가 크기 때문이거든요. 그럼 사실 이게 사실이라면, 내가 벌어들인 소득보다 자산 증가가 크다면 누구한테 돈을 받은 건 맞겠죠. 근데 세무서가 알고 있는 소득이랑 내가 알고 있는 소득이랑은 다를 수 있잖아요. 그쵸? 세무서가 알고 있는 거랑 내가 알고 있는 소득은 다르잖아요. 세무서에서 내 소득들이, 모든 소득이 다 세무서에 파악되나요? 세무서 전산에서 모든 소득이 다 걸러질까요? 그렇진 않다는 거죠. 그 이외에 세무서가 모르는 소득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걸 소명함으로써 통과할 수 있겠죠. 세무조사를, 자금 추적 조사를 무사히 넘길 수 있겠죠. 그럼 그 소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. 일단 자금 출처. 지금 자산이, 내가 10억짜리 자산을 샀는데 그 10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출처에 대해서 소명하면 되는 거잖아요. 나 10억은 1억은 어디서 생겼고 5억은 어디서 생겼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. 어떤 게 있을까요? 그 소명할 수 있는 게. 내가 얼마 전에 갖고 있던 상가를 처분한 거예요. 엄청 높이 처분했죠. 피도 많이 받았어요. 그렇게 해서 자금을 조달했다.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뭐죠? 양도소득세도 빼야 된다는 거예요.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. 우리 소득세를 어느 날 납부했다면 그 차감후 금액이 내가 어떤 소득금액이 되겠죠.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농지 경작소득도 있네요. 이게 지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 통칙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. 농지 경작소득은 왜 예를 들었을까요? 실제로 농지 경작소득은 집계가 안 돼요, 세무서에. 왜냐하면 농지 경작해가지고선 뭐 쌀농사는 아니겠지. 쌀농사 아니어도 무슨 뭐 상추농사를 져가지고 내가 얼마를 벌었다 하면 대부분 사실 비과세거든요. 농지 경작소득은. 그래서 신고조차 안 해요, 사실. 세무서에.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신고를 안 하는 거죠. 그래서 신고되지 않은 농지 관련된 소득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그거에 예를 하나 든 것 같고, 뭐 주식 투자로 해서 돈을 벌을 수 있죠. 주식 투자 세금 안 내잖아요. 물론 증권거래세는 내겠지만 소득세는 안 내잖아요. 뭐 그런 게 있겠죠.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? 비트코인에서 돈 번 거는 자금 출처가 될까요, 안 될까요? 되겠죠. 비트코인이 지금 국세청에서 집계가 되나요? 이 사람이 얼마 벌었는지? 안 되겠죠. 그럼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어요. 당연히 대응하면 되겠죠. 나 비트코인 해가지고 이렇게 벌었다. 이때 입금했는데 이때 받은 금액이 이거다. 충분히 가능하겠죠.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재산 취득일 이전에, 사실 요 문구들이 앞에 있긴 있었는데 다 재산 취득일 이전에 사용한 부채예요. 내가 어떤 자산을 취득할 10억짜리를 살려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거예요. 당연히 인정되겠죠. 내가 근데 집을 살려고 친구한테 돈을 빌릴 수는 없나요? 있잖아요. 친구한테 돈을 빌릴 수 있겠죠. 친구한테 내가 계약서를 쓴 거예요, 사용증을. 그걸 쓰고, 이게 지금 뭐 이게 문장 그대로 갖고 와서 그런데 이 010조의 규정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. 계약서 있니? 계약서. 친구한테 돈을 빌렸으면 그 계약서. 아니면 그럼 친구는 너한테 뭘 믿고 빌려줬냐? 담보가 있니? 담보. 이런 걸로 입증된 금액이 있다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죠. 친구한테 돈을 빌렸다. 가능하다는 거죠. 그죠? 근데 이 문장 그대로 갖고 왔는데 이럴 때 가장 많이 소명하는 게 뭘까요? 배우자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. 직계 존비속, 아버지나 아니면 아들 한테 돈을 빌렸다. 나 10억이 이거 10억 자산 취득하면서 5억은 사실 나 실제로 아버지나 내 배우자나 아니면 아들한테 빌린 거다 라고 소명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.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실 이건 인정하지 않아요. 왜냐면 그때 가서 말을 맞추기가 너무 쉽잖아요. 계약서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요. 담보 설정하죠, 뭐 그때 가서.
그러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사실 원칙적으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단어가 있잖아요. 의지하지 않거든요. 무조건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.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차용증을 통해서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다른 강의를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, 일단은 이렇게 부채를 통해서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겠죠. 그리고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어요. 집을 갖고 있는데 이 집을 누구한테 빌려줬어요. 그럼 전세금 받을 수도 있겠죠. 그럼 그 자금을 통해서 난 샀다. 아니 차는 못 빌려주나요? 차를 내가 1년간 친구한테 내차인데 빌려주기로 했어요. 빌려줄 수 있겠죠. 그리고 나서 돈을 빌려올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이거 말고 자금 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.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, 아, 이 돈이 정말 이 사람이 생겼겠구나 라고 증명해내면 되는 거죠. 그러면 증명해낸다면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지만 소명이 다 돼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겠죠. 그럼 도대체 얼마나 증명을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내가 대출 10억짜리를 사면서 5억만 대출받고 내 자금으로 5억이 들어간 거죠. 내 자금으로 10억짜리인데 5억은 대출받고 5억은 내 자금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러면 그 자금의 80% 전세 낀 걸 산 거잖아요. 그 자금 출처의 80%를 내가 소명해 내면 80%가 얼마죠? 4억 원이잖아요. 5억의 자산을 취득하면서 80%를 소명해 낼 수 있으면, 그러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내가 5억의 자산을 취득하면서 3억 원어치만 자금이 소명이 됐다. 그럼 차액이 2억이죠? 그럼 이 2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거예요. 그렇죠? 적지 않은 금액을 납부하겠네요. 2억 원도. 그죠? 그래서 결국 뭐냐면 80%를 소명해 내라는 거예요. 자산 취득 자금의 80%를 소명해 내면, 그 이상을 소명해 내면 그 위에 거는 증여재산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. 그 차액은. 그쵸? 그거고, 그 금액이 만약에 자산 취득 자금 자체가 10억 원이 넘는다면 자금 출처로 소명해야 되는 게, 딱 소명을 못하는 금액이 2억 원까지만 봐주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원래 15억의 80%는 12억이거든요. 12억을 소명하면은 10억 미만 같으면 80%면 전액 증여세를 안 보는데, 10억이 넘어가는 순간 80%가 아니라 2억만 빼고 다 소명을 하는 거예요. 만약에 얘가 13억을 소명해내잖아요. 그럼 증여세는 없겠죠. 15억에서 2억 뺀 13억을 소명했으니까 그럼 증여세가 없겠죠. 이렇게 이 금액을 자금 출처로 소명하면 되는 거예요. 자산 취득 자금의 80%, 10억이 넘으면 2억 뺀 금액을 소명해내면 되는 거라는 거죠.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취득 자금을 하잖아요. 근데 요 부분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, 아파트 취득 금액이 14억이에요. 전세금으로 9억 했죠. 재산 추정 자금 5억. 어쨌든 내가 자금을 쓰려고 하는 금액들의 80%를 소명을 다른 자금 소명 원천으로 해야 되거든요. 근데 그거를 나 5억이 모자르니까 그 중에 40%, 80% 그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면 나머지는 다 증여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. 우리가 증여세 신고를 통해서 소명해내는 건 80% 안에,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아요. 그 범주 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죠. 그리고 이렇게 이것까지 규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분들은 자금 출처하고 정확히 일치하면, 아, 그럼 안전한 거구나, 내가 그럼 다 소명해낼 수만 있으면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꼼꼼하게 준비한 거죠. 몇 년 전부터. 그죠? 몇 년 전부터 자식의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의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은 거예요. 그 예치된 금액을 5년간 모았죠. 차곡차곡. 어떤 분은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럼 몇 년간 모아야 되냐고. 집을 살 수 있는 기간 동안 모으면 되겠죠. 사실 그 기간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. 딱히 이거 몇 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, 이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본인 소득을 다 저축하고 대출을 받아갖고 아파트를 산 거예요. 물론 이제 여기선 더, 이 사례에서는 아버지 아파트 샀네 이러면 안 되는데, 어쨌든 이러면 사실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. 이게 증여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, 이 사례에서는.
어쨌든 증여세가 과세된 사례이긴 하지만 본인 소득을 다 대출받아서 소명자료를 잘 만들어놨죠. 내 소득 금액이 이만큼인데 이걸 다 난 저금했고 그래서 난 대출받아갖고 이 집을 산 거다 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럼 괜찮을까요? 그렇지 않다는 거죠. 본인 소득을 다 저축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사나요? 나 신용카드도 안 썼어요. 현금 영수증도 발행 안 받았는데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요? 그냥 사는 걸 어떻게 살까요? 내가 받은 근로소득을 다 썼는데 합리적이지 않지 않을까요? 아버지가 카드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? 아버지가 카드를 줬어요? 그럼 아버지 카드 썼는데 나는 내가 안 쓰고 그럼 모를까요? 아버지는 강북에 사는데 강남에서만 집 주변에서만 이상하게 카드가 긁히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? 그 내역도 다 알 수 있거든요. 이 사람 집 주소를 근거로 그 주변 편의점에서 카드가 자꾸 긁힌다. 그걸 모를까요? 국세청에서. 어쨌든 그렇게 주고 이분은 이제 너무 대범하게 대출 이자까지 대신 내준 거죠. 사실 이것 때문에 이게 다른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본 거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잠깐 살펴보면 결국 현금이나 자금을 이전하는 것보다 자산 취득 수준이 합리적인지를 일단 확인해야 돼요. 현금을 이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. 국세청도 사람들이거든요. 네.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돼. 이 사람이 이 자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걸. 그리고 이게 원칙적으로 배우자랑 부모 자식 간의 소비 대차, 그러니까 사용증은 인정되지 않는 게 원칙이니까 원칙이야.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를 만드는 건데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. 그리고 지금 전세자금 활용해서 자산 취득을 많이 하거든요. 그때 소명도 다 해요. 그럼 그 전세자금을 나중에 갚아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. 그럼 안 되겠죠. 이거 소명된 자료가 관리 안 될까요? 소명된 자료도 관리되죠. 아니 자산을 10억짜리 사면서 전세를 8억짜리를 간신히 빠듯한 사람이 전세금 빠진다는 건 어떻게 돈을 마련할 거예요? 그만큼 대출이 바로 되나요? 쉽지 않거든요. 그럼 그 전세자금의 일부를 만약에 부모님이 대신 반환하는데 돌려줬다, 썼다, 그 자금도 체크가 된다는 거죠. 그쵸? 그리고 이거에 앞서서 그럼 증여세를 조금 납부하고선 처음에 취득했다. 그럼 증여세를 부담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럼 그 증여세를 부담한 주체가 누구죠? 내가 근로소득으로 다 채웠기 때문에 난 돈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아버지가 증여세를 대신 내줬어요. 그것도 증여가 되겠죠. 그쵸? 그 부분, 그런 분들을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